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70년간 미국 무기만 사던 사우디아라비아가 4조 8천억 원을 들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은 협박했습니다. 한국 무기 사면 동맹을 끝내겠다고. 하지만 사우디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유를 줄 테니 한국 무기를 더 달라. 패트리엇이 빗나간 그날 밤, 사우디 왕실에서 벌어진 일은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칼리드 알라시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안보전략실에서 27년간 일해온 수석 보좌관이죠. 중동의 하늘을 누가 지킬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제 평생의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항상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미국이라고요. 그런데 그 확신이 무너진 밤이 있었습니다. 리야드 왕실 지하 벙커. 새벽 2시였습니다. 벙커 안에는 15명의 군 수뇌부가 모여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경보음이 벙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3기 탐지. 리야드 방향. 도달 예상 시간 4분. 숨이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4분. 240초. 그 시간 안에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패트리엇 포대에 즉시 요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패트리엇 한 발에 5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으니까요. 화면에 요격 궤적이 표시됐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 요격 성공. 벙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죠. 두 번째 미사일, 요격 성공. 하지만 세 번째 미사일을 향해 날아간 패트리엇이 허공을 가르며 빗나가는 장면이 화면에 떴을 때 벙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요격 실패. 세 번째 미사일, 도심 외곽 착탄. 벙커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전등이 한번 깜빡였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세 발 중 한 발이 뚫렸습니다. 우리가 70년간 믿어왔던 미국의 방패에 구멍이 난 겁니다. 피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착탄 지점은 리야드 외곽 산업단지. 사상자 17명, 부상자 43명. 숫자로 보면 큰 피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죠. 파이살 중장이 모니터를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발 중 한 발을 놓쳤습니다. 33% 실패율입니다. 다음번에는 핵심 시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벙커를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은 평소처럼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이 처음으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방패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온몸으로 체감했으니까요. 제가 미국 무기를 신봉하게 된 건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심 알라시드 장군. 사우디 공군 참모차장을 지낸 분이셨죠. 제가 아버지를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에 걸려있던 사진 한 장이었죠. 사막 한가운데에서 미국 장교와 악수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배경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가 서 있었죠. 걸프전 당시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이 사우디 하늘을 향해 쏟아지던 그 시절. 아버지는 미국 패트리엇 시스템의 사우디 최초 도입을 주도한 분이셨습니다. 당시 패트리엇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죠. 스커드 미사일이 날아오면 패트리엇이 하늘에서 잡아냈습니다. 사우디 국민들은 환호했고 아버지는 영웅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칼리드, 미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우리가 미국과 함께하는 한 사우디의 하늘은 안전하다.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확신은 곧 저의 확신이 됐습니다. 20살에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유학을 갔고 졸업 후에는 미 국방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장교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웃었죠. 그들은 저를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워싱턴의 펜타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군사 심장부의 사우디 장교인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죠. 미국 장교들이 어깨를 두드리며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사우디와 미국은 영원한 파트너야. 칼리드.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우디로 돌아온 뒤 왕실 안보전략실에 들어갔을 때도 무기 도입 평가서를 작성할 때마다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미국산을 도입하라. 패트리엇을 더 사라. 미국 체계를 유지하라. 27년간 한 번도 다른 결론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미국의 충견이라고 놀리기도 했죠.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리처드 콜먼이라는 남자를 만나면서였습니다. 콜먼, 전직 미 국방부 획득차관보 출신, 퇴직 후 미국 최대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의 중동 담당 수석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었습니다. 키 190cm가 넘는 거구에 언제나 맞춤 정장을 입고 다녔죠. 웃을 때 입꼬리만 올라가는 특유의 미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콜먼은 분기마다 한 번씩 이 아들을 방문했습니다. 올 때마다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으면서 사우디 군 수뇌부를 하나씩 만났죠. 그의 말버릇이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콜먼의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것은 동맹에 대한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콜먼이 리야드에 올 때마다 수행원을 대여섯 명씩 데리고 왔는데 그중 반은 영업 담당이었고 나머지 반은 로비스트였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죠. 호텔 로비에서 콜먼의 수행원 한 명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거는 걱정 마. 어차피 우리 말고 살 데가 없어. 가격 올려도 결국 사인할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찔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불쾌했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미국 말고 살 데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그날 밤 벙커에서 패트리엇이 빗나가는 걸 목격한 지 사흘 뒤였습니다.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죠. 이란의 미사일 도발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월 2회 수준이었던 위협이 주 3회로 치솟았죠. 우리 방공 체계는 24시간 가동 상태였고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추가 도입 요청. 현재 재고 소진 속도 기준. 석 달 안에 방공 공백 발생 가능. 즉각적인 물량 확보가 필요합니다. 보고서를 올린 직후 콜먼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미국에서 긴급 물량을 끌어와야 했으니까요. 콜먼, 상황이 긴박합니다. 패트리엇 추가 물량이 시급해요. 최대한 빠른 납품이 필요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콜먼의 그 특유의 미소가 떠오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리드, 물론이죠. 사우디는 우리의 최우선 파트너니까. 다만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줄기가 살짝 서늘해지는 걸 느끼며 물었습니다. 뭔데요? 가격이 조정됐습니다. 기존 대비 35% 인상이에요. 의회에서 생산비용 상승분을 반영하라고 해서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35%.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이미 530만 달러인데 거기서 35%를 더 올린다는 겁니다. 한 발에 7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95억 원이 넘죠.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콜먼,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35% 인상이라니 말이 됩니까? 콜먼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칼리드, 시장 논리예요. 수요가 높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납품 일정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최단 26개월입니다. 생산 라인이 밀려 있어서요. 26개월. 2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석 달 뒤면 방공 공백이 생긴다고 했는데 미국은 26개월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26개월 동안 우리 하늘은 누가 지킵니까?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요. 콜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칼리드,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미국 의회의 결정이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그건 동맹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질범이 인질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70년간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 줄 알고 그런 말을 합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콜먼이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니까요. 70년간의 신뢰잖아요. 그 신뢰를 지키자는 거예요. 칼리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죠. 수치심이었습니다. 70년간 한 나라의 무기에만 매달려 온 우리의 모습이 그날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파이살 중장이었죠. 벙커에서 함께 있었던 그 군인. 패트리엇이 빗나가는 순간을 저와 같이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칼리드,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나? 파이살 중장은 제 맞은편에 앉으며 태블릿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기 체계의 사진이 떠 있었죠. 이게 뭡니까? 천궁.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방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 맥락에서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한국이요? 자동차하고 반도체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방공 미사일을 만든다고요? 파이살 중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나도 처음에는 같은 반응이었어. 하지만 UAE가 이미 도입해서 실전에 배치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운용 중이야. 저는 태블릿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공 미사일이라 미국의 패트리엇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해도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나라의 하늘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중장, 고맙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검증도 안 된 무기를 들고 왕자님 앞에 설 수는 없어요. 파이살 중장은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돌아보며 한마디를 던졌죠. 칼리드, 한 가지만 생각해봐. 지금 우리 하늘에 구멍이 뚫렸어. 미국은 26개월 뒤에나 온다고 했고 그 26개월 동안 또 미사일이 날아오면 누가 우리 아이들의 하늘을 지켜주지?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이살 중장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6개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미사일이 날아올까요? 또 패트리엇이 빗나가면 다음번에는 어디에 떨어질까요? 학교 근처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 옆일 수도 있죠. 석유시설이 맞으면 경제가 흔들릴 것이고 왕궁 인근이 맞으면 체제 자체가 흔들릴 겁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천궁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한국, 자동차와 반도체의 나라, 방공 미사일이라니. 손가락이 움직여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호기심이었습니다. 진지한 검토가 아니라 그냥 한번 보자는 마음이었죠. 미국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을 리 없다는 확신은 여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호기심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었죠. 이란의 미사일 도발이 또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부 유전지대를 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5기가 동시에 날아왔죠. 패트리엇이 전부 요격에 성공하긴 했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미사일 8발을 소모했다는 겁니다. 5기를 잡는데 8발을 쏜 거죠. 재고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방공사령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현재 소진 속도 유지 시 잔여 운용 가능 기간 47일. 한 달 반이었습니다. 한 달 반 뒤면 사우디의 하늘이 벌거벗겨진다는 뜻이었죠. 긴급 국방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왕실 안보전략실 전원, 방공사령부, 합참 주요, 인사까지 20명 가까운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패트리엇 재고 감소 그래프가 떠 있었고 그 그래프의 끝은 47일 뒤 바닥을 찍고 있었죠. 나이프 왕자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국방의 실질적 결정권자, 60대 초반의 강마른 체격에 매서운 눈빛을 가진 분이셨죠. 왕자는 그래프를 한참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7일이라. 그 뒤에는 파이살 중장이 대답했습니다. 방공 공백이 발생합니다. 전하. 미국 측 납품은 최소 26개월 후입니다. 왕자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26개월 동안 하늘을 열어놓고 있으란 말인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죠. 왕자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대안을 찾아라. 뭐든. 미국이 아니어도 좋다. 우리 국민의 하늘에 구멍을 내놓을 수는 없다. 미국이 아니어도 좋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70년간 사우디 국방의 근간이었던 원칙이 한 문장으로 흔들린 거죠. 무하마드 준장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저보다 이기 선배인 인물이었죠. 미국 군사 체계에 대한 믿음이 저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하, 미국 체계를 벗어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전체 방공망이 미국 시스템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호환되지 않는 외국 무기를 들여오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하산 박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사우디 국방연구소장인 하산 박사는 MIT에서 미사일 공학 박사를 받은 인물로 데이터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미국 외방공 시스템 중 실전에서 검증된 것은 러시아의 S-400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현실적 대안이 없습니다. 하산 박사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제가 가진 정보로는 그랬죠. 하지만 그 순간 파이살 중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파이살 중장에게 쏠렸습니다. 중장은 태블릿을 들어 스크린에 연결했죠. 화면에 뜬 것은 사막 한가운데서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구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한글이 적혀 있었죠. 천궁2, 한국의 중거리 방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UAE가 4조 원 규모로 도입해서 현재 실전 운용 중입니다. 무하마드 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방공 미사일을 만든다고요? 준장만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한국이라는 이름은 이 회의실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삼성 휴대폰, 현대 자동차, 그것이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였죠. 하산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에 대한 공개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실전 요격률 수치도 확인되지 않았고 독립적인 제3자 평가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까? 파이살 중장이 대답하려는 순간 왕자가 손을 들어 발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죠. 칼리드, 자네가 검토해봐.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검토하라니. 하지만 왕자의 지시는 절대적이었죠. 알겠습니다, 전하.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면서 무하마드 준장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칼리드, 시간 낭비하지 마. 한국 무기는 중동에서 쓸 물건이 아니야. 사막 환경에 대한 검증도 없고 미국 체계와 호환도 안 돼. 왕자님께 그냥 안 된다고 보고해.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방공 미사일이라니. 패트리엇과 비교할 수준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하지만 왕자의 명은 명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천군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살 중장이 건네준 기본 자료에 더해 국방연구소 데이터베이스를 뒤졌고 국제 방산 전문지 기사들을 검색했죠. 처음에는 건성으로 훑어보는 수준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검토 보고서를 쓰기 위한 준비였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읽기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떤 숫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UAE 도입 규모 4조 원. 4조 원이라는 금액이 한국 무기에 대한 제 시선을 바꿔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UAE가 그 돈을 쓸 때 아무 검증도 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UAE는 바보가 아닙니다. 중동에서 가장 실용적인 국방 정책을 펴는 나라로 유명했으니까요. 그렇다면 UAE는 뭘 보고 4조 원을 걸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이살 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장, UAE 방공사령부와 연결이 됩니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파이살 중장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듯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벌써 마음이 바뀐 건가? 마음이 바뀐 게 아닙니다. 4조 원짜리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틀 뒤, 리야드의 안보전략실과 아부다비의 UAE 통합방공센터가 보안 화상회의로 연결됐습니다. 화면 저쪽에 앉아있는 인물은 타리크 알 만수리 준장, UAE 방공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었죠. 실전에서 직접 천궁을 운용하고 있는 현장 지휘관이었습니다. 만수리 준장,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천궁의 실전 성능이 어떻습니까?
미국 패트리엇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만수리 준장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칼리드 보좌관님, 비교가 됩니까? 라고 물으셨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리 준장이 화면 옆에 스크린을 켰습니다. 실전 기록 영상이었죠. 석 달 전 우리 영공으로 탄도미사일 2기가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패트리엇 포대 담당 구역이었고 두 번째 미사일은 천궁 포대 담당 구역이었습니다. 화면에 요격 궤적이 나타났습니다. 만수리 준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죠. 패트리엇은 두 발을 발사해서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발이 빗나가고 두 번째 발이 잡았죠. 천궁은 한 발로 잡았습니다. 단 한 발로요. 화면 속 궤적이 선명했습니다. 패트리엇의 첫 번째 미사일이 표적을 스치듯 빗나가는 궤적과 천궁의 미사일이 정확히 표적에 명중하는 궤적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단일 사례 아닙니까? 한 번의 결과로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만수리 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일 사례가 아닙니다. 지난 넉 달간 천궁이 담당한 구역에서 총 14기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있었고 14기 전부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발사된 미사일 수는 17발입니다. 14기를 17발로 거의 1대1 비율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패트리엇은 탄도미사일 11기를 요격하는데 19발을 소모했다는 수치가 이어졌죠. 요격률만이 아닙니다. 사막 환경 적응성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한국 무기가 중동 기후를 버틸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 5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 패트리엇도 사막에서 오작동이 잦거든요. 만수리 준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처음 왔을 때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32명이 아부다비 외곽 사막에 텐트를 치고 직접 체계를 세팅하더군요. 한낮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가는 날에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치 완료까지 걸린 시간이 4주였습니다. 패트리엇 최초 배치 때는 14주가 걸렸거든요. 4주 대 14주. 저는 메모하는 손이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만수리 준장이 숫자를 꺼냈습니다. 미사일 한 발 단가, 운용 유지비, 부품 수급 기간까지. 모든 항목에서 천궁이 패트리엇의 절반 수준이거나 그 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국의 원유 물량까지 제한하면서 추가 도입을 긴급 요청한 사실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미사일 위협은 매주 늘어나는데 미국은 물량을 못 줍니다. 한국만이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수량을 줄 수 있었어요. 국민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원유쯤은 내걸 수 있죠. 화상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이 꺼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이살 중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UAE 한 나라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미국 번호였습니다. 콜먼이었죠. 칼리드, 한국 무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인가? 소식이 빠르군요. 우리끼리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아. 내일 리야드로 갈 테니 점심이나 하지.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점심이 아니라 경고가 될 거라는 거요. 다음 날 리야드 시내의 한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콜먼이 앉아 있었죠. 맞춤 정장에 금색 커프스 버튼. 언제나처럼 완벽한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콜먼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죠. 그 특유의 입꼬리만 올라가는 미소였습니다. 칼리드, 오랜 친구 아닌가.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하자. 콜먼, 바쁜 사람이 갑자기 리야드까지 날아온 건 편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습니까? 콜먼이 웃음을 거두고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바뀌는 걸 느꼈죠. 영업사원의 눈에서 협상가의 눈으로. 아니, 그보다는 포식자의 눈에 가까웠습니다. 좋아, 솔직하게 하지. 한국 무기 검토를 중단해.
그 한마디가 식탁 위에 떨어지는 순간 레스토랑의 음악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유를 들어야겠군요. 콜먼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칼리드, 사우디와 미국의 안보 파트너십은 70년짜리야. 70년 동안 미국이 사우디의 하늘을 지켜왔어. 사우디 왕실이 안전한 것도, 유전이 돌아가는 것도 다 이 파트너십 위에 서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한국 무기를 들여온다. 이게 워싱턴에서 어떻게 보일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콜먼이 이어갔죠. 의회에 사우디 담당 위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사우디가 미국 대신 한국을 택했다고. 동맹국이 뒤통수를 쳤다고. 그러면 F-35 도입권은 어떻게 되겠어? F-35. 사우디가 수년간 미국에 요청해 왔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사우디 공군의 수건 사업이었죠. 콜먼은 그 급소를 정확히 찔러왔습니다. 한국 방공 미사일 하나 때문에 F-35를 날릴 건가? 사우디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를 포기할 건가? 냉정하게 생각해봐. 칼리드. 저는 주먹을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대답했죠. 콜먼,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석 달 전 리야드 외곽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패트리엇이 빗나가서요. 17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추가 물량을 26개월 후에나 준다고 했고 가격은 35%를 올렸어요. 이 상황에서 대안을 찾지 말라고요? 콜먼이 한순간 눈을 가늘게 떴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죠. 칼리드, 안타깝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야. 가격과 납기는 시장 상황이고 동맹 관계는 전략적 문제야. 이 둘을 섞으면 안 돼. 섞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를 시장 논리로만 따지라는 겁니까? 콜먼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해줄게. 이건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야. 워싱턴의 메시지야. 사우디가 한국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면 미국과의 안보 파트너십 전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경고가 아니라 통보야. 통보라는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동맹국에게 통보라니. 저는 그 단어의 무게를 느끼며 콜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동맹에 대한 존중은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거래에 대한 계산, 그리고 고객이 이탈하는 것에 대한 분노뿐이었죠. 콜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에게 사우디는 동맹입니까? 고객입니까? 콜먼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와인잔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칼리드, 이 세상에 영원한 동맹은 없어. 있는 건 영원한 이익뿐이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콜먼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영원한 동맹은 없다. 영원한 이익뿐이다. 그 말이 가장 분했던 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70년이었습니다. 70년간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아버지 세대부터 제 세대까지 사우디군은 미국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죠. 무기가 미국산이고 훈련이 미국식이고 지휘 체계가 미국과 연동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70년의 대가가 이겁니까? 가격 올리고 납품 늦추고 대안 찾으면 협박하는 것. 그게 동맹의 대가입니까? 분노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콜먼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었죠. 만약 한국 무기가 하찮은 수준이었다면 콜먼은 리야드까지 날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될 일이니까요. 그가 직접 찾아와 위협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한국이라는 카드가 미국에게 진짜 아픈 곳을 건드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차 시동을 걸면서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요. 콜먼이 이토록 두려워하는 한국 무기의 실체가 뭔지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유세프 대령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세프 알카타니 대령은 사우디 주한무관으로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인물이었죠. 한국 군사 기술에 대해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사우디 군인이었습니다. 유세프, 한국 방산에 대해 직접 들어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뭔가? 전화기 너머로 유세프 대령의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보좌관님,
드디어 연락하셨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에 온 첫 달부터 본부에 보고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검토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매번 묵살됐죠. 유세프 대령이 보내온 자료를 받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등을 떼고 모니터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한국 방산 수출 추이 그래프였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30억 달러 수준이었던 수출액이 최근 17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내용이었죠. 5배가 넘는 성장이었습니다. 이건 무기 수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장 속도입니다. 보좌관님, 세계 어떤 나라도 이 속도로 방산 수출을 늘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 관심은 수출 금액보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천궁 생산 능력에 대해 말해봐. 우리가 주문하면 납품까지 얼마나 걸려? 주문 후 8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생산 라인을 직접 방문했는데 이미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져 있더군요. 미국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빠릅니다. 8개월. 미국의 26개월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정확한 단가는 협상 대상이지만 미사일 한 발 기준으로 패트리엇의 40% 수준입니다. 운용 유지비는 패트리엇의 3분의 1도 안 되고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패트리엇 한 발 530만 달러 기준, 천궁은 약 210만 달러. 우리가 연간 소모하는 요격 미사일 수량을 대입하면 절약 금액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세프 대령이 보내온 두 번째 자료, 현무 시리즈에 대한 보고서였죠. 보좌관님, 천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무기는 따로 있어요. 화면에 거대한 미사일의 사진이 떴습니다. 현무라는 이름 옆에 탄두 중량, 사거리, 관통 능력 수치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재래식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탄두 중량이 통급이에요. 지하 수십 미터의 묻힌 벙커를 관통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핵 없이 벙커를 관통한다고? 재래식 미사일로? 네. 미국도 벙커 파괴 폭탄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스텔스 폭격기로 직접 목표 상공까지 날아가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적의 방공망을 뚫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한국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정확히 벙커 위에 꽂아넣는 방식입니다. 적의 방공망과 상관없이요.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런 무기를 가진 나라라면 핵무기가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유세프,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한국은 미국한테 미사일 개발을 40년 넘게 제한당하지 않았나? 그 제한이 풀린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어떻게 이 수준의 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지? 유세프 대령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서운 점입니다. 보좌관님. 유세프 대령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40년간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당했습니다. 처음에는 180km, 나중에 300, 500, 800km로 단계적으로 늘어났지만 천장은 항상 존재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 천장 아래에서 멈춰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거리가 제한되면 그 범위 안에서 정확도를 극한까지 높였고 탄두 중량이 제한되면 유도 시스템을 정밀하게 발전시켰어요. 매 단계마다 다음 천장이 올라갈 때를 대비한 기술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40년간 준비를 해왔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제한이 풀리자마자 한국은 마치 설계도를 다 완성해 놓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태였던 것처럼 연쇄적으로 성과를 쏟아냈습니다. 고체연료 발사체, 장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까지.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나왔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묶여있으면서도 칼을 갈고 있었다. 그리고 족쇄가 풀리자마자 단숨에 세계 정상급 무기를 꺼내들었다. 이 나라의 집념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묘한 공감이 밀려왔죠. 우리 사우디도 70년간 미국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미국이 주는 무기만 사고 미국이 정해준 가격을 고스란히 치러왔습니다. 한국은 그 틀을 깨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안에 있었죠. 유세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한국 군이나 방산업체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잖아. 유세프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기 팔려고 온 세일즈맨들이겠지 하고요.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생존을 위해 만든 기술을 나누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지?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북한 군사분계선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km도 안 됩니다. 리야드에서 이란까지 거리는 1500km가 넘죠. 한국은 우리보다 30배나 가까운 곳에 핵을 만들고 있는 적을 두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만든 방공 시스템이 허술할 수 있겠습니까? 50km. 리야드 시내에서 공항까지의 거리보다 짧았습니다. 그 거리에 핵미사일이 겨눠져 있다면 단 몇 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왜 이토록 정밀하고 빠른지를. 이들에게 방공은 수출 산업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코앞에 있는 위협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만든 무기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사무실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자료를 다시 펼쳐놓고 하나하나 정리했죠. 천궁의 실전성과 가격 경쟁력, 납품 속도, 현무 시리즈의 전략적 가치,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40년 역사까지.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우리에게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족쇄를 채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스스로 일어선 나라였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콜먼의 협박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무서워하는 건 사우디가 한국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게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심 알라시드 장군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서재는 어머니가 그대로 보존해 두고 있었죠. 책상 위에 서류 뭉치, 벽에 걸린 군복, 그리고 걸프전 당시의 사진들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그 의자예요. 가죽이 닳아서 볼품없어진 낡은 의자였지만 앉는 순간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걸프전 사진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패트리엇 발사대 앞에서 미국 장교와 악수하는 아버지. 자부심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죠. 그 사진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그 미사일이 뭐예요? 패트리엇이란다. 미국이 만든 세계 최고의 방패야. 이게 있으면 하늘에서 날아오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있어. 정말요? 뭐든 다 막아요? 그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니까. 아버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귓전에 생생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의 인생을 결정지었죠. 미국의 힘을 믿어라. 미국과 함께하면 안전하다. 그것이 아버지가 제게 물려준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재 서랍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수첩을 발견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이었죠. 아버지가 군 생활 내내 메모를 적던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 펼쳐봤지만 대부분 군사 용어와 숫자로 가득해서 깊이 읽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날 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날짜는 아버지가 퇴역하시기 직전이었죠. 칼리드에게 미국의 무기는 훌륭하다. 나는 그것을 전장에서 직접 받고 그 덕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아들아, 한 가지만 기억해라. 무기를 쥐어주는 손이 언젠가 그 무기를 걷어갈 수도 있다. 무기를 빌려 쓰는 나라는 영원히 빌려 사는 인생과 같다.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 하늘을 지켜야 한다. 그날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거라. 3년 전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아버지의 노파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나이가 드시면서 불안해지셨나 보다. 미국이 우리를 저버릴 리가 없다. 70년간의 동맹인데. 하지만 그날 밤 콜먼의 얼굴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기를 쥐어주는 손이 언젠가 그 무기를 걷어갈 수도 있다. 콜먼이 한 말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사면 안보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겠다. 무기를 걷어가겠다는 협박이었죠. 아버지는 이걸 예견하셨던 겁니다. 30년 전에 이미.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한국도 40년간 같은 처지였습니다. 미국이 미사일을 묶어놓고 미국이 허락하는 만큼만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묶여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장 아래에서 칼을 갈았고
족쇄가 풀리자마자 세계를 놀라게 할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늘을 지켜야 할 그날이요. 수첩을 가슴에 안은 채 서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죠. 패트리엇 재고는 40일도 채 남지 않았고 미국은 26개월을 기다리라고 했으며 대안을 찾으면 협박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존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내일 해야 할 일을 정리했죠. 왕자에게 보고할 내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국 천궁의 실전 데이터, 가격 비교, 납기 비교, 그리고 현무 시리즈의 전략적 가치까지 종합한 보고서를요. 하지만 그 보고서의 숫자만 담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40년의 속박을 이겨냈는지, 왜 전 세계가 이 나라의 무기를 선택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도 함께 담을 작정이었죠. 파이살 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장, 왕자님께 보고 일정을 잡아 주십시오. 최종 브리핑을 준비하겠습니다. 결론이 났나?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왕자님께서 직접 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먼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보고해야 합니다. 파이살 중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칼리드, 콜먼과 맞서면 쉽지 않을 거야. 워싱턴이 뒤에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리야드의 밤거리를 달리면서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불빛 아래에서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우디 국민들. 이들의 하늘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아버지가 꿈꾸던 그 방식으로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내일 왕실 안보회의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것이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전쟁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콜먼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왕실 안보회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리야드 왕궁 지하 2층의 전략회의실. 사우디 국방의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죠. 타원형 테이블 주변에 18개의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정면 벽에는 대형 스크린 3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브리핑 자료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USB에 담긴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죠. 긴장이었습니다. 27년간 이 방에서 수백 번의 보고를 했지만 오늘처럼 긴장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파이살 중장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죠.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은 분명합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산 박사, 무하마드 준장, 합참 주요 인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프 왕자가 들어오는 순간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죠. 왕자가 손짓으로 앉으라 하고 정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죠. 들어온 인물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리처드 콜먼이었습니다. 맞춤 정장에 금색 커프스 버튼. 그 뒤를 미 국무부 중동 담당 참사관이 따르고 있었죠. 저는 파이살 중장을 바라봤습니다. 중장도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죠. 콜먼이 이 자리에 온다는 건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나이프 왕자가 콜먼을 향해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말했습니다. 콜먼 부사장, 미국 측의 의견도 듣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콜먼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여 보였죠. 그 눈빛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의 무게를 등에 업고 온 사람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왕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칼리드, 시작하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죠. 전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사우디 방공 체계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첫 번째 스크린에 패트리엇 재고 그래프가 떴습니다. 현재 패트리엇 미사일 잔여 수량 기준, 방공 공백 발생까지 남은 시간은 34일입니다. 미국 측 추가 납품 예정일은 26개월 후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기존 대비 35% 인상됐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왕자의 미간이 좁혀졌죠. 콜먼은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에 천궁 체계의 실전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UAE에서 받아온 요격 기록이었죠. 한국의 천궁방공 체계입니다. UAE에서 넉 달간 실전 운용된 결과 탄도미사일 14기 위협에 대해 14기 전부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17발입니다. 같은 기간 패트리엇은 11기를 요격하는데 19발을 소모했습니다. 무하마드 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UAE 한 나라의 사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표본이 너무 작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 번째 스크린을 켰습니다. 맞습니다, 준장님. 그래서 추가 검증을 했습니다. 이라크도 한국 방공 체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도입했고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까지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판단이 아니라 세계적 추세입니다. 하산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질문했습니다. 가격과 납기 비교 자료는 있습니까? 스크린에 비교표가 떴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530만 달러, 35% 인상 시 715만 달러, 천궁 미사일 한 발 약 210만 달러, 납품 기간 패트리엇 26개월, 천궁 8개월에서 10개월, 사막 환경 설치 기간 패트리엇 14주, 천궁 4주. 숫자가 스크린 위에 나란히 놓이자 회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산 박사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그 순간 콜먼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콜먼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죠. 칼리드 보좌관의 자료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콜먼이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사우디의 전체 방공망은 미국 시스템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섞으면 호환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미국은 사우디에 70년간 안보를 제공해왔습니다. 무기 한두 가지의 가격 문제로 70년 동맹을 흔드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콜먼이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우디가 한국 방공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워싱턴에서는 이를 동맹 관계의 변화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F-35 도입 협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F-35라는 단어가 나오자 무하마드 준장의 얼굴이 굳었죠. 콜먼은 웃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위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우디의 가장 오래된 친구로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친구.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수첩 글귀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무기를 쥐어주는 손이 언젠가 그 무기를 걷어갈 수도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콜먼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콜먼 부사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석 달 전 리야드 외곽에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패트리엇이 빗나갔을 때, 17명이 죽었을 때, 미국은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콜먼의 미소가 순간 멈추는 걸 봤습니다. 가격을 35% 올렸습니다. 납품을 26개월 뒤로 미뤘습니다. 대안을 찾으면 동맹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70년 동맹의 대가입니까? 콜먼이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국민 17명이 죽은 그 자리에 당신이 보내준 건 조의 서한이 아니라 가격 인상 통보서였습니다. 콜먼 부사장님, 당신에게 사우디는 동맹입니까? 고객입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콜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무하마드 준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가장 열렬히 지지했던 그 사람이 고개를 든 순간 저는 그의 눈에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칼리드 보좌관, 나도 한 가지 묻고 싶소. 무하마드 준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분했습니다. 나도 웨스트포인트 출신이오. 미국에서 훈련받고 미국 방식으로 군 생활을 해왔소. 미국을 믿었소. 하지만 준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6개월 동안 우리 하늘에 구멍을 뚫어놓을 수는 없소. 한국이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다면 나는 반대하지 않겠소.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맹신파의 수장이었던 무하마드 준장이 돌아선 겁니다. 하산 박사도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나이프 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죠. 콜먼 부사장. 전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을 존중합니다. 70년간의 동맹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하늘에 구멍을 뚫어놓고 26개월을 기다리라는 것은 동맹이 할 말이 아닙니다. 가격을 올리고 대안을 찾으면 위협하는 것도 동맹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왕자의 눈빛이 콜먼에게 꽂혔습니다. 사우디는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늘을 지킬 것입니다. 왕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칼리드, 한국과 즉시 계약을 추진하라. 천궁, 체계 전면 도입이다. 필요하다면 원유 물량까지 내걸어라. 회의실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죠. 콜먼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전하, 이 결정은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왕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40년간 한 가지 선택만 하도록 강요받은 나라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후회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콜먼이 서류를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그리고 그 순간 70년간 이어져 온 무언가가 함께 닫히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파이살 중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하마드 준장이 일어서서 저에게 다가왔죠. 악수를 청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소, 칼리드.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요. 저는 그 악수를 잡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안도와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스스로 하늘을 지킵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4조 8천억 원 규모의 천궁 방공 체계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유 안정 공급 보장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죠. 같은 시기에 이라크도 한국 방공 시스템 도입을 공식 발표했고 UAE는 추가 물량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중동의 세 나라가 동시에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70년간 독점하다시피 했던 시장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약 후속 조치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은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나라를 석 달 전만 해도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한국 방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첫눈에 든 생각은 이거였죠. 빠르다. 모든 것이 빠릅니다. 공장의 작업 속도, 엔지니어들의 움직임, 의사결정의 흐름까지. 미국 방산업체를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회의가 10번, 서류가 20장이었죠. 한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즉시 해결책을 찾고 바로 실행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안내해 주던 한국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빠릅니까?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는 느리면 죽는 나라에서 왔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서울에서 적의 경계선까지 50km. 미사일이 날아오면 몇 분 안에 도달합니다. 그 환경에서 살아온 나라의 엔지니어가 느릴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속도는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방산 전시회장도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최신 무기 체계를 전시하고 있었죠. 천궁 다음 세대의 방공 시스템,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무인 전투 체계까지.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40년간 묶여있던 나라가 족쇄가 풀린 지 불과 몇 년 만에 이 수준에 도달했다면 10년 뒤에는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미국이 콜먼을 보내 협박까지 한 이유가 이제 확실히 이해됐습니다. 미국이 두려워한 건 한국 무기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장 궤적 자체가 두려웠던 겁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죠.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희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북쪽 경계선까지 50km도 안 됩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살고 있는 1000만 명의 사람들은 코앞에 핵미사일을 둔 채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 나라 사람들은 웃고 일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리야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 하늘을 지켜야 한다. 아버지,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줬습니다. 40년간 묶여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세계가 인정하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고객이 아니라 한국의 파트너로서 스스로의 하늘을 스스로 지키는 나라로서요. 리야드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사막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였죠. 묘비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보고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늘을 지킬 무기를 찾았습니다. 그 무기를 만든 나라는 우리처럼 40년간 묶여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계가 인정하는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가 살짝 일었죠.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칼리드.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묘를 떠났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바라봤죠. 리야드의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간 다른 나라의 손에 맡겨왔던 이 하늘을 이제 우리 손으로 지킨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나라가 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일어섰고 40년간 속박당하면서도 기술을 갈고 닦았으며 족쇄가 풀리자마자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대한민국. 무기를 파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싸워주는 나라, 같은 아픔을 아는 나라, 속박을 이겨낸 나라가 만든 무기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생존의 무게가 실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진짜 힘을 알고 계십니까? 40년간 묶여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